소금과 문명. 고대 문명의 시대. 한나라의 소금 정치. 고대 중국. 4가지 기술. 동서로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처럼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존속했던 한나라도 개혁과 왕망이 세운 신나라 기원전 8에서 14 때문에 둘로 갈라졌다. 한나라의 전성기인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중국에서 소금은 4지역에서 생산되었다. 한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둘로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제나라가 있었던 지금의 산동 지방과 현재 하북성에 해당하는 발해 만년한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오나라가 있었던 양자강 하류의 강수성, 산서성에 있는 안으편, 염호를 비롯한 북서지방의 염호들, 삼국시대에 총나라가 있었던 사천성, 서부의 염정 등이다. 이 중에서 발해만 일대가 가장 중요한 소금 생산지였다. 소금 생산에는 4가지 기술이 사용되었다. 연안에서는 바닷물을 독이나 철판에 담아 끓여서 소금을 생산했고, 염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다. 염정 지역에서는 먼저 우물을 파서 끌어올린 후 소금물을 철판 위에서 끓이는데 때로는 연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도 했다. 중국의 소금 산업은 철기나 우물, 천연가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서양의 소금 산업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혁신적이었다. 한나라의 이런 정교한 기술은 5단계의 생산 방법 중 가장 우수한 것이었다. 고대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금 생산 방식은 북서부의 염호에서 천일제염법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중요 소금 생산지는 지금의 산서성, 하남성, 섬서성, 감숙성에 해당하는 내륙에 위치해 있었다. 선사시대 초기에 활발하게 소금을 생산했던 해안지방은 오히려 뒤에 가서는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았다. 초기에 소금을 생산했던 감숙성의 여러 지역들, 특히 소금 생산지에 인접해 있고 초원지대와 이중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중국사에서 중요시하는 중이와 천수라는 2 도시는 국경 밖에 있는 염호에서 소금을 수입해야 했다. 천일제염법으로 생산된 소금은 염천에서 인공 증발로 생산한 소금과 암영갱에서 채굴한 소금에 인해 자리를 내줬다. 소금을 뜻하는 한자 염은 하임, 소금연못, 소금물을 끓이는 도기를 나타내는 상형문자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켈트인들의 것과 같은 브리크타주 산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국에서 소금을 채취할 때 쓰던 브리크타주, 암령 같은 것을 깨거나 찍어 거두어들이는 도구들이다. 다음에는 바다소금이 있다. 지금의 산동지방과 하북지방은 제나라 때에 와서야 중국 중원에 완전히 편입되었으며 바닷물을 도기에 담아 인공적으로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이 발전했다. 중국의 소금 생산에 대해 쓴 초기 기록은 서경의 우의 2-3편, 곧 우공이 쓴 것이다. 우공은 이쪽에서 한나라 기원전 2205년부터 1766년을 세운 우 임금의 치수 정책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전설로만 전해지는 한나라와 건국자인 우 임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명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기원전 800년경에 씌어진 우공의 기록이 가장 초기의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는 바다와 태산 사이에 있는 청주의 영토가 묘사되어 있다. 이 지역은 토양이 비옥하다. 해안 근처에는 염전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의 곡물은 소금, 질 좋은 못이 갖가지 해산물이다. 한편 태산의 계곡에서는
이단, 대마, 납, 소나무, 희귀한 보석을 백물로 거두어 드린다. 이들 모두 제 나라의 대표 산물이었고 바닷소금도 내륙의 여모나 암령갱에서 나는 소금보다 질이 좋았으므로 주나라 황제에게 공물로 바쳐졌을 것이다. 제 나라의 소금 산업의 발전에 관해서는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에 언급되어 있다. 성급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는 이런 발전을 주연전 12세기 주나라의 재상을 지냈으며 뒤에 제나라를 세운 태공여상,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강태공이라 부른다. 의 덕으로 돌리고 있다. 사마천은 강태공이 소금과 생선 교육이 큰 이익이 된다고 보았으며 이 교역으로 인해 제나라는 거대한 국가로 발전했다고 쓰고 있다. 이어서 그는 강태공이 제나라 땅을 봉토로 받았을 때 이 땅은 황량하고 속인기가 있으며 인구가 적으므로 백성들의 기술과 재간을 독려하여 생선과 소금이 국내에 유포되고 외국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마천은 소금에 매긴 세금과 관련해서 제나라의 소금 산업의 발전에 공로를 세운 한 인물에 관한 기록도 남기고 있다. 이 사람은 춘추 시대에 첫 번째로 패권을 잡은 제나라의 왕 제환공 이 재상으로 관자 또는 관중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관중은 실존 인물로 나중에 정책으로 신임을 받았다. 춘추시대 제나라가 패권을 잡았던 것은 사마천의 평가처럼 소금을 활용한 그의 능력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사마천은 소금 생산의 세 번째 단계의 발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소금 산업에 철기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사기 129권에는 의돈이라는 사람은 염정에서 소금을 생산하여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의돈, 용, 염정, 기. 의돈은 춘추시대 노 나라의 대부호로 유명하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에서 의돈이 작은 솥에 인공적으로 햇볕을 쬐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플리니우스와 루틸리우스 나마티아누스가 유카탄과 오스티아에서 사용했다고 기록한 기술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것과는 다른 방법이다. 고대의 중국 문헌들은 한결같이 소금물을 끓여서 소금을 생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돈이 소금을 만드는 방법에 묘사한 한자 고자는 드문 글자이기는 해도 소금 자체를 나타내는 한자 영처럼 그 근원은 불을 때는 솥이었다. 이 글자는 고라 읽으며 고기나 야채를 삶기 위한 항아리 그리고 솥판에서 증발시키기 위해 소금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라는 의미가 있다. 사마천의 사기와 다락 같은 시기에 나온 현대의 서적인 주례에도 염정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고자는 죽자와 같이 쓰이며 물이나 음식을 데운다. 즉 소금물을 끓여서 소금을 생산한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자는 여무나 햇볕을 이용한 증발과는 관련이 없는 글자인 것이다. 사천성 대영하의 하천가에 설치된 취수구. 이 구멍으로 소금기가 있는 하천물을 취수해 소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과연 의돈이 이용한 혁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사기에는 또 다른 거부가 등장한다. 한단의 곽종, 재련업을 했다는 구절이다. 아마 의도는 소금을 만들면서 최초로 독이 대신 철기를 사용한 사업가였을 것이다. 이 혁신으로 소금 제조업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의돈과 곽종은 모두 거부 법력, 490년부터 460년 주공이라 부른다. 와 손을 잡았다. 그는 월, 나라의 왕 부천의 재상을 지냈던 사람으로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제나라 근방까지 진출하여 원거리 교역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이 교역망은 제나라 해변에서 새로 만든 솥을 이용해 생산한 소금으로 활기를 띠었다. 한나라 시대 소금 생산에서 네 번째 발전은 사천성 서부지방에 있었던 총나라에서 남서부 염천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곳의 주요 기록물은 진나라 상거가 347년에 저술한 화양국지로 사실상 이 분야에서 최초의 중국 문헌이다. 1882년에는 이 지방의 총독이 이 문헌을 토대로 소금에 관련된 사항을 사천연법지라는 책으로 정리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 나라의 해문왕 이곳을 복속시키기 전 사천 서부에서는 염천에서 소금을 생산했을 것이다. 기원전 3세기 중엽 효문왕의 정승을 역임했던 이빙이 등장한 뒤에 중국에서는 소금 생산에서 혁신을 이루어졌다. 그는 사천성 성도의 최초의 염전을 개발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내륙의 인공 삼각주를 만들기 위해 관현의 성을 쌓았다. 그는 낙산과 건위, 염천의 선구가 된 가정, 남부까지 염천을 받고 광한에서 볼 수 있는 염천들을 성도의 북동부까지 팠다. 진나라에 이어 한나라의 귀족들도 이 지역의 개발을 계속했다. 사천의 양화장, 차밭, 동광, 철광과 함께 염천도 귀족들의 대농장에 포함됐다. 한나라의 식민정책은 사천 동부의 파곤으로 이어졌다. 서기 64년경에는 양자강 주변의 골짜기에서 소금이 생산됐고 훗날 자분정의 거대 중심지가 된 복순에서도 생산되었을 것이다. 화재, 지세, 89에는 뒤에 유명한 생산지가 된 가릉, 북부 지방에서도 염천을 팠다. 사천의 발전은 지역적인 중요성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의 자원이 서쪽의 진나라가 동쪽의 제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제나라는 소금에서 얻은 소득 덕분에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소금은 한나라의 귀족들이 국가를 성공적으로 다스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사마천의 후계자인 반고는 염천의 이익을 독점해 자본을 10배 이상 불리고 이 부를 이용해 왕망과 인척관계를 맺어 장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사천에서 사용했던 염정을 파서 소금을 생산하는 기술은 진보적이고 세련된 것이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 천연가스로 소금물을 증발시켰다. 기원전 70년, 즉 선제 제위 3년에 성도 서부에는 이른바 불이 솟아나오는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깊이 판 우물과 천연가스가 지닌 장점은 비단 소금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세기경 중국의 묘석에 새겨져 있는 소금 생산 과정. 왼쪽의 사람들이 도르래와 밧줄을 이용해 염수를 끌어올려 동물 가죽 자루에 담아 건네주면 벽돌 가마로 가져가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낸다. 한나라 시대의 소금 생산에서 이룩한 다섯 번째 발전이 남동부, 즉 지금의 강소성 지방인 양자간 남쪽의 오나라에서 시작한 대규모 소금 생산이었다. 사마천은 이것이 경제에 대항해 기원전 154년에 반란을 주도했던 오나라의 제후 유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유비는 여러 나라의 망명자를 받아들여 동전을 대량으로 주주하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생산하여 백성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고도 거대한 부와 번영을 누렸다는 것이다. 반고는 왕의 부가 천자의 부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후에 양자강 남부에서는 소금을 수입했지만 상해 남부의 송강은
끓인 소금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유비는 여기에서 소금 산업을 일으켰을 것이다. 소금의 정치와 분배. 고대 중국은 지중해 지역에 비해 사회가 좀 더 정체되었던 탓에 경제는 사회에 깊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소금 생산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했고 초기의 염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렇지가 못했다. 소금에 대한 강제적인 정책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염정은 공직에 진출하지 않은 선비들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 논란은 여러 저작을 낳았다. 염철로는 전적으로 염정에 관한 책이고 관자에는 염정에 관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으며 사마천과 단고의 이후 저술에도 마찬가지로 소금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이런 문헌 덕택에 당시 중국의 소금 분배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관자는 염정에 관한 초기의 문헌이다. 이 책은 제나라 제후 제환공 기원전 685에서 643년의 재상이었던 관중의 경제정책이 담긴 책이다. 사실 이 책의 기원은 기원전 300년경으로 진나라의 대두와 이에 대항해 제나라를 지키려고 기원전 319년부터 301년까지 악전고투했던 제나라의 재상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재상들은 관자에 등장하는 인물을 언급하며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소금이나 수입소금에 대해 국가가 독점 정책을 시행하도록 단언했다. 소금이 한 부에 15냥에 거래된다면 소금을 15냥에 사들여 100냥에 팔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물건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수입해 되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국에서 생산된 물건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상들은 또 수출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다. 강을 준설하려면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소금은 강을 따라 양나라, 조나라, 송나라, 위나라 그리고 복양에 운송되어야 합니다. 소금 없이 맹맹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은 종기가 생겨 고통을 받으므로 소금이 나지 않는 지방의 백성은 큰 돈을 들여서라도 소금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나라의 기본 경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힘입니다. 폐하, 쓰러진 나무나 베어진 짚으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든다면 온 나라가 부로 넘쳐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재상들은 끝을 맺고 있다. 이 적책은 채택이 되긴 했지만 이로써 진나라의 침략에서 제나라를 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진나라는 이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크게 성공했다. 권위 있는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동중서에 따르면 진시황은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후 소금과 철을 독점함으로써 이전 시대에 비해 20배의 이윤을 남겼다고 한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소금을 정치화시킨 나라이다. 그려서 소금을 만드는 오르죽의 철제 도구들은 한무제 때 나라에서 관리했다. 한나라 초에는 시혜를 베풀어 독점을 완화했지만 기원전 120년 한무제는 대신이었던 장탕의 간언에 따라 제나라 출신의 소금 생산자 동과 함양과 남양 출신의 제철업자 공근 이 독점의 재시행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임명되었다. 기원전 117년 이들은 제철업을 정부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소신들은 소금 생산업을 정부 소유의 연장을 이용해 자신의 자본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맡길 것을 아뢰옵니다. 나라가 이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철판을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처는 엄중해야 했다. 감히 은밀하게 철기나 기구를 주주하는 자 또는 소금을 생산하는 자는 오른발에 족쇄를 채우고 이자들의 도구들을 몰수해야 합니다. 기원전 116년 독점은 효력을 발했고 공군은 농무 대신에 임명되었다. 이 지위를 삼훈양 이 110년을 이어가다
이후 30년 동안 사실상의 재상으로 염정을 담당했다. 기원전 87년 한 문제가 서거하자 기원전 81년부터는 이 염정이 유교 관료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 사례는 이전 유학자들과 상홍양 사이에 있었던 이에 대한 논의가 염철론에 기록되어 있다. 피상적으로 보자면 논쟁은 개인 기업과 국가 권력 사이에서 일어난 듯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경쟁에 관여하지 못한 자와 기득권자, 전문가와 교양인, 합리성과 간섭 사이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공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염철론에도 경제적 또는 기술적 정보는 거의 담겨있지 않다. 공자 편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포함하는 전문적인 것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논쟁은 막다른 길까지 치달았다. 공자 편에 선 사람들과 홀로 맞섰던 상홍양이 이듬해 권력에서 밀려났지만 독점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기원전 44년 원제 치세 때에 큰 홍수가 일어나고 뒤이어 기근이 닥쳤고 유학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황제는 독점을 폐지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예산상의 긴박함, 특히 남해의 원정 때문에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기원전 41년에 독점이 다시 부활했다. 왕망은 자신의 통치 방식에 걸맞게 독점을 재개했고 기원전 23년에 정권을 잡은 후한은 이를 다시 폐지했다. 독점은 중앙아시아로 군세를 확장한 장제 치세 75에서 88년의 짧은 기간이나마 다시 부활했다. 유학자들의 반대는 집요했다. 하지만 이들의 지도자였던 재상은 천자는 재산을 논하지 않는 법이고 군주는 양을 따지지 않는 법입니다. 소금을 나라에서 판다는 것은 이익을 두고 백성과 견주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군주가 할 짓이 못됩니다. 라고 간언했다. 그로부터 염정은 600년간 중지되었다. 소금 아누나와는 달리 염정은 비경제사회의 관행에 반대했다. 아울렐리아누스 황제가 강화시킨 것을 장제는 폐지했다는 것이다. 사마천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소금 분배는 도한과 같은 대상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대개 제나라 백성들은 하인들을 경멸한다. 하지만 도안만은 하인들을 높이사 그 가치를 인정했다. 사람들은 너무 영리하고 꽤 많은 하인들을 우려하지만 도안만은 하인들이 자신에게 봉사하도록 만들고 이들에게 생선이나 소금을 팔도록 해 이익을 만든다. 종래에는 하인들의 노동으로 2천만 양이나 3천만 양의 재산을 만든다. 관리가 되느니 도안을 위해 일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상적인 음식으로 소비. 고대 중국의 소금, 소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지중해 지역의 경우처럼 우리는 소금이 일상적인 음식이라는 맥락을 토대로 이미 알고 있는 상식에서 유추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금은 주로 음식으로 쓰였으며 이것은 곡물 위주의 음식을 준비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서양의 일반적인 음식이 보리나 에머밀 포리지에서 밀빵으로 이동했던 반면 중국에서는 기장스스에서 북쪽 지방으로는 밀, 남쪽으로는 쌀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지중해 지방과 중국 두 지역에서 이렇게 음식이 변화하도록 한 동의는 중석기 시대의 간단한 절구에서 회전식 맷돌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맷돌은 손이나 동물의 힘 또는 수력으로 작동시킬 수 있었고 고대 끝무렵에 이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방아가 곡물 가공의 주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이런 발전은 비친족 제도, 폴리스, 로마의 거대 폴리스, 그리고 특히 제국의 리메스라는 맥락에서 발생했던 반면 동양에서는 친족 제도, 즉 문전에 근접해 있어 그 자체가 시장이 되는 대토지라는 맥락에서 발생했다. 지중해 지역과 중국의 유사점은 식사에서 생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중해에서는 생선이 주로 자연산 바다물고기를 의미했던 반면 중국에서는 양식을 냈던 민물고기를 의미했다. 중국에서 이런 양식업의 발전은 기원전 450년경에 제염업자 의돈과 제철업자 곽종의 친구인 주공 그리고 거부로 관리를 지냈던 법녀의 덕분이었다. 내륙의 양어장과 해안의 소금을 끓이는 철판은 훗날 사천에서 양어장과 염정처럼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다. 고대 초부터 소금은 중국 음식에서 일상적으로 쓰였다. 기원전 800년경에 나온 서경에는 소금의 짠맛이 쓴맛, 신맛, 매운맛, 단맛과 함께 기본적인 맛이라고 했고 이는 물, 불, 나무, 쇠, 땅의 5가지 원소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 화, 목, 금, 토, 맹자 기원전 372에서 289년은 제상을 어물전 상인과 소금 판매상이라는 천안가문 출신이라고 말했다. 기원전 300년에 관중은 1인당 소금 소비를 이렇게 어림잡았다. 남정은 한 달에 45승을, 여인은 2.5승을, 4.5승, 2.5승, 아이는 1.5승을 소비한다. 부부와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소금 10승을, 1년에 소금 120승을 소비하며 1인당 연평균 30승을 소비했다. 승은 용적의 단위로 100승이 1석인데 1석은 대략 지금의 10리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렇게 보면 30승은 대략 소금 3리터로 무게로는 2.7kg 정도이다. 이것은 전근대 사회의 기준으로는 높은 수치다. 카토는 자신의 누에 한 명당 소금 1kg만을 주었다. 자녀가 둘이 아니라 넷이라면 공급량이 1kg을 넘었을 수도 있다. 아마 관자의 저자는 수치를 반올림해서 계산했을 것이고 금전선의 이익도 가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소금 생산 방법이 뛰어났고 판매 방법도 공격적이었던 덕분에 고대의 어떤 세계보다도 소금 소비가 높았다. 중국의 소금 소비는 절대 필요량인 2.25kg에 도달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가 못했다. 생산, 분배, 소비에서 동양과 서양 사이의 불균형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다른 외부 세계로 기술, 제조, 생활 양식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자주